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언급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만 해도 여당이 나서 당 차원의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급급했던 기조가 선거 직후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조세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늘 뛰듯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증세 명분으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성과급 유입과 이로 인한 동탄 등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급증 조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정부에도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반도체 성과급 지급 결정 과정에 직접 나서서 중재했던 주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주요국들이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서는데도 우리 정부는 역대급 팽창 예산도 부족해 추경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초과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겠다며 국민 배당금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시중의 유동성 팽창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정부가 반도체 호황을 구실로 증세 카드를 꺼내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던 대표적인 부동산 증세 정책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했고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런 실패의 전철을 왜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건가요?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까지 시사하며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시간 집을 소유해온 실수요자들까지 규제 사정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한국의 주택시장은 안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세금을 통한 징벌이 아니라 만성적 초과 수요 완화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세제 기조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결합할 때 달성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규제 일변도 증세 카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그친 초과 세수의 일부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정석적인 시장 안정 방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입니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미천입니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 참여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부의 사업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줍니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 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 원 수준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습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습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도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치를 구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검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사시 국가기관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 선동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 12.12 군사반란, 5.18 재판에서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징역 6에서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유혈 사태를 동반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까? 비상계엄 관련자들 간의 양형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박 전 장관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 1심은 박 전 장관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 다 비슷한 혐의인데 형량이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재판부가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의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입니다. 수도권엔 공장 부지와 인프라가 고갈됐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인력 확보의 한계, 협력사 생태계, 물, 전기 공급 문제 등을 들어 지방 이전을 거부해온 기업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을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깊습니다. 반도체는 우수 인력의 집접도가 중요한 장치 산업으로 기업들은 고급 엔지니어를 유치하려면 경기 남부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협력사들의 촘촘한 생태계도 용인과 평택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정부가 경남 진주를 반도체 특화 단지 공모에서 탈락시킨 명분 역시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 부족이었습니다. 엄격하던 산업 효율성 기준이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수도권엔 더 이상 땅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결정이 흔쾌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라인에는 기가와트급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호남의 풍부한 태양광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막대한 ESS 비용이 뒤따릅니다. 용수 공급도 문제입니다. 영산강 수계의 한계로 충청권 대청댐 물을 끌어오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자칫 호남대 충청의 지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충청권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골이 극명한 사이클 산업입니다.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설비를 늘렸다가 업황이 나빠지면 천문학적인 고정비 부담과 적자는 기업의 존립을 흔들게 됩니다. 투자 결정의 과정과 시간표를 보면 정책 당국의 직간접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삼성, SK그룹 총수와 연쇄 회동한 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용인은 그대로 두고 제2클러스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이 바로 정치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입지가 이사회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투자는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효율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6년을 맞아 기념사를 했습니다. A4 용지 2장 정도를 메울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비극을 누가 촉발했는지는 기념사 속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기념사 내내 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피해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 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연합 지도부와의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언론 발표와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북한 관련 얘기가 빠졌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도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엔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김정은은 대남 접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김정은 심기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을 지목하는 일을 아예 금기로 여깁니다. 기념사 속에는 미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피 흘린 유엔 참전국이라며 여러 차례 유엔에 감사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유엔 참전 16개국 전체에 대해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6.25는 미국이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우리를 도운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전체 유엔군 전사자 4만 명 중 미군이 3만 7천 명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이라는 말을 쏙 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6.25 기념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굳이 짐작해 보자면 대북 햇볕 정책을 되살리려면 미북 대화 재개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접촉을 특별히 부탁한 마당에 과거 두 당사자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를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북한과 미국이 빠진 참 이상한 6.25 기념사를 들었다는 느낌은 감추기 힘듭니다.